인간이 쏘아올린 천체,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와 친숙해진 존재죠. 하지만 이런 인공위성이 미래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으로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죠. 수천 개의 군사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쟁의 실상을 전장 밖으로 알리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의 상황을 통신위성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상대 군의 움직임 등의 정보를 인공위성이 이미지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앞으로 탱크나 미사일만큼 든든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고 하죠. 과거에는 지상, 해상, 공중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공간에서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주까지 작전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지난 8일 우리 군이 독자 정찰 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정찰위성 2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정찰위성 2호기는 싸 위성입니다. 생긴 것도 성능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공위성과는 다르게 생긴 이 싸 위성의 정체는 뭘까요? 테크노트 오늘의 주제, 싸 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지구 관측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구의 모습들을 우리 머리 위에 떠서 지켜볼 수 있는 이 인공위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관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가시광선을 감지하는 방식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EO, 그리고 야간 투시경과 같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IR 방식, 그리고 오늘의 주제, 즉 레이더 반사파를 활용해서 마치 투시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관측하는 SAR, SAR 등이 있습니다. 보통 지표면, 해상면 관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광학 카메라죠. 우리 눈과 같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가시광선 중에서 붉은색에 가까운 근적외선 또는 적외선을 이용하죠. 앞서 말씀드린 EO와 IR 방식입니다. 그런데 광학 카메라는 물체가 스스로 낸 빛이나 반사한 빛이 렌즈에 닿아야만, 즉 수동적으로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로는 깜깜한 밤이나 구름이나 안개가 심하게 낀 때에는 지표면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밤에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구름이나 안개를 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더로 능동적으로 전파를 쏴서 지표면이나 회수면 또는 지상의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영상을 얻는 방법, 이것을 생각해낸 것이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레이더입니다. 싸는 이 레이더를 이용합니다. 싸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양에 쏜 레이더의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한 뒤에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레이더는 짧고 강한 펄스 형태의 전파를 쏘고 물체에 맞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반사파가 레이더의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시간과 파형을 측정해 분석합니다. 언제 쏜 전파가 반사돼 돌아오는 건지, 또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분석해서 어느 방향에 어느 거리에 물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싸가 레이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전자기파의 회절성 때문입니다. 회절은 빛과 전자기파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파동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하장이 짧으면 장애물에 부딪혀서 반사되거나 흡수 산란이 잘 되는데 하장이 길면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구름이나 안개에 막히지만 전파는 하장이 길어서 구름이라는 장애물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싸 위성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해상도에 훨씬 세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쏘아 올린 2호기 싸 위성의 해상도는 30cm인데요.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해상도라면 달리는 차량의 종류가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싸 위성의 성능에 따라 더 자세히 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강점은 언제나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단면, 즉 개구면이 클수록 전파 수신에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가 회절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파 입장에서는 안테나가 장애물로 인식이 되고, 안테나가 클수록 장애물인 안테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테나에 감지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신할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분석이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의 안테나 크기를 크게만 할 수는 없겠죠. 특히
공중에 띄워야 하는 안테나라면 몇백 미터짜리 레이더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요.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었다고 해도 발사도 어렵고요. 그래서 길게 만들어야 한 10m 정도? 이 정도의 길이의 레이더로도 위성이나 항공기에 부착된 형태로 띄우고 움직이면서 특정 신호의 전파를 지표면으로 보내고 이동하면서 반사파를 수신받는 방식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낸 후에 되돌아오기까지 레이더가 움직인 거리만큼 레이더 수신기의 개구면, 즉 렌즈가 커진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한 레이더가 바로 합성 개구 레이더, SAR-SA입니다. 작은 안테나로 수신된 연속적인 여러 개의 레이더 신호들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해서 키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짧게나마 SA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SA는 비행기나 위성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파를 땅에 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이나 건물과 같은 물체에 맞고 돌아온 전파가 안테나에 포착이 되죠. 그 신호를 분석하면 지상의 물체에 맞고 돌아온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지점 중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왼쪽과 오른쪽 이 두 점이 같은 거리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팔을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구분을 못하는 상황을 없앨 수가 있죠. 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 물체가 있을 때에도 구분이 가능하고 SA와 가까워지고 있는 물체인지 또 멀어지고 있는 물체인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A로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도플러 효과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도플러 효과는 파동을 보내오는 물체가 관측자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른 경우에 관측자가 측정하는 주파수가 물체가 보내온 주파수와 다르게 측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앰뷸런스가 삐뽀 삐뽀 하고 음파를 내보내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나쳐서 멀어집니다. 계속 똑같은 삐뽀 삐뽀라는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다가올 때에는 삐뽀 삐뽀 소리가 조금은 높은 음으로 들립니다. 즉 높은 주파수로 변했다가 나를 지나쳐서 멀어지면서는 오히려 원래 소리보다 음이 낮아지는 삐뽀 삐뽀 주파수가 낮은 음으로 들리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SA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실까요? 작지만 강한 우주의 눈, SAR 위성.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SAR 위성이 전력화된다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 위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시 그리고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또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술 자산으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농경지의 수분 분석, 지하에 매장된 자원 탐사도 가능하고 자연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또 야생동물이나 우리나라의 식생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환경연구 분야에서는 SAR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GIS 지도도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서 한화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쏘아올린 소형 SAR 위성 발사, 그리고 얼마 전 정찰위성 2호기 위성도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요. 국방부는 내년까지 425 사업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에서 5호기는 모두 SAR 위성입니다. 425 사업이라는 이름 자체도 SAR 위성과 25 위성을 함께 활용한다는 의미로 SAR-25로 만들어진 거죠. SAR는 수학적 합성을 통해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미지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 정찰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영상을 SAR로 먼저 획득을 하고 기존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기존의 위성 사진을 찍는 EOIR 위성으로 더 정밀하게 촬영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한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개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또 초소형 정찰위성도 50에서 60기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같은 지역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 차이, 이것을 주기 해상도라고 하기도 하고 재방문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찍고 위성이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다시 한반도에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구가 돌았으니까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고 위성은 그 궤도를 계속 지구 주위를 돕니다. 위성이 몇 바퀴를 돈 후에
다시 한반도 위에 위치할 때 재방문을 한 거잖아요. 한반도 위를. 요것을 재방문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쌀을 군집 위성으로 여러 대를 띄우면 이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초소형 위성들로 군집 위성을 만들어서 한반도를 30분에 한 번씩 정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 위성은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발전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공위성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주 자산이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